7화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철벽 치듯 말해서 상대를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넘게 다니는 운동센터가 있는데요. 언제 한 번은 집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한 주 수업을 빠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갔는데 같이 수업 듣는 언니 한 분이 자기야, 저번 주에 고향 내려갔었다며? 좋았겠다. 잘 갔다 왔어? 네. 오경주야? 그래? 잘 다녀왔어라고 물어서 예스 또는 노 중에 예스를 선택해서 네라고 답한 건데 그 언니는 약간 뻘쭘한 채로 가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때 무슨 말을 더 했었어야 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았을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은 1년 넘게 운동을 코치해 주시던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다른 회원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쌤,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응원할게요. 쌤,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마팔이니까 인스타로 계속 소통. 근데 저는 어디로 가세요? 그러시는 회원님, 저는 성남으로 갈 것 같아요.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갈 것 같아요. 네. AI야 뭐야? 이게 끝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예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사실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까 생각했으나 상대가 받았을 때 필요도 없는 쓰레기를 주네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랑 너무 비슷해 이 사람. 비슷한 얘기로 집에 가전제품 점검 오시는 분께도 주스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면서 드려야 할지 몰라서 항상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보내게 됩니다. 다른 집에 점검 가서 매번 드시는데 제가 또 줘서 억지로 드셔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한 계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찾아보자면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빠는 저희를 방치하셔서 중학교 때 2년 정도를 시설에 들어가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엄마랑 연락이 닿아서 엄마랑 살았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전화를 하나 할 때도 전화를 걸기 전에 혼자 연습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중학교 때 롤링페이퍼를 했는데 반 친구 30명 중에 5명만 제게 써줬더라고요. 내용도 넌 엉뚱한 애다. 특이한 애다 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그때 제가 엉뚱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말이 많습니다. 웃기고 싶어서 요즘 유행하는 개인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제가 철벽체인 거를 전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친구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길래 나 닭가슴살 샀어.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친구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사연자분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닭가슴살은 이 사이트가 맛있어. 칼로리도 낮고 이츠 무료 배송이야. 방금 CF인 줄 알았어. 네, 두 번째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힘들겠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 화이팅. 나피디님 답은 뭔가요? 답은 1번. 닭가슴살은 이 사이트가 맛있어. 칼로리도 낮고 무료 배송이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죠. 친구는. 네. 그러니까 공감해 달라는 건데. 나는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어디? 나도 그 생각은 들어. 맞아. 야 어딘데? 무료 배송? 대박. 넌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그 그립에서 이렇게 팔아. 진짜? 거한나가 팔더라고. 화나 채널? 자, 그렇다면 사연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저는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다는 말에 왜 나도 라고 답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미안하지 않으면 미안하단 말을 절대 안 하고 싸우면서도 끝까지 속에 없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과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가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싸우거나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제가 점점 좋아져서 집착하게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상대는 돈 걱정을 안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돈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하셨던 기억이 너무 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빠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쓰시곤 했어서 전 술을 마시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으로 저를 좋아해 주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잘 만나셨네. 또 저는 칭찬을 잘 못합니다. 옷을 샀다고 보여줘도 칭찬보다는 가격 대비 알맞은 소비를 했는지가 더 궁금하고요. 도시락을 쌌다고 하면 어디에 놀러 가는지보다는 음식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잘 챙겨갔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옷이 너무 이쁘다, 잘 어울린다, 도시락 잘 쌌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아기 낳은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는데요. 이거 봐, 우리 애기 사진이다. 귀엽당. 우리 애기 어때? 귀엽당. 우리 쪼꼬미야. 귀엽당. 이렇게 귀엽다는 말 말고는 떠오르는 칭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연습하기 위해서 인스타에서 사람들 댓글을 참고하고 제 스타일대로 변형해가면서 예쁜 말을 많이 익히는 중입니다. 많이 쓰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 예쁘다. 야, 이치 잘 어울린다. 야, 너무 잘 샀네. 야, 고생했다. 야, 힘들었겠다. 등등이요. 제가 칭찬을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제가 칭찬을 받았을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인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제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맛본 친구가 와, 존맛탱. 이거 네가 한 거야? 아니야.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쁘다 같은 칭찬에는 이제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로 받아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칭찬에는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오, 오늘 집 깨끗한데 오늘 일 좀 했네. 라고 칭찬을 하면 평가받는 느낌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이라 화가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유는 남편이라? 그날 저는 화장실 거울도 닦고 화장실 대청소도 해놨는데 남편이 우와, 오늘 화장실도 깨끗하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인간아, 나 매일 청소해. 야, 네가 좀 해봐라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 왜 평가를 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 세 번째입니다. 저녁 먹었어? 네 번째도 있네요. 네 번째입니다. 응, 맞아. 2시간 정도 걸렸어. 정보 전달. 생생 정보통 같은 거 하시면 좋겠다, 이분. 어떤 걸까요? 답은 2번. 그러니까 쓰지 마. 와. 그래도 남편한테는 뭔가 감정 그래도, 표현하네요.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네. 내가 맞췄어, 내가. 구화입니다. 저는 29살 걱정 인형입니다. 스스로 느낀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면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급이 적게 들어왔을 때도 친구에게 나 월급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망근했는데 20만 원이나 적게 들어왔어. 진짜? 니네 회사 경영 지원팀한테 물어봐. 나 이런 말 잘 못하는데 너무 불편한데. 이츠 돈 거리는 대로 보이면 어떡하지? 뭔 개소리야. 네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 그럼 연락 한번 해볼게. 카톡을 보낸 후 답장이 오지 않자 저는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와. 이치 괜히 연락했었나 봐. 이렇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눈치를 살핍니다. 또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인원이 적어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난 후 당번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직원 한 명에게 카톡으로 저기 배상수님, 오늘 화장실 쓰레기통 제가 비웠어요. 쓰레기통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비워용. 네넹. 그렇게 해요. 그러다 30분 후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사실 화장실 휴지통을 안 써서요. 휴지는 변기에 내리고 위생용품은 들고 나와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든요. 저처럼 하든지 아니면 쓰시고 은영씨가 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당황스러운 플러스 혹시 내 말투가 기분이 나빴나?에 대한 걱정 플러스 그리고 그냥 같이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분 나쁜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셨구나. 저는 쓰시는 줄 알았네요. 저만 쓰는 거니까 제가 비우는 걸로. 불쌍해. 대화를 마친 후 뭔가 찝찝했고 한편으로는 혹시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천장을 보며 아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게 말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며 혼자 1인 2역 상황극을 펼쳐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대학 시절엔 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회장까지 맡았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동아리 여자애들 사이에 무대를 쟁취하려는 경쟁이 어마무시한데요. 당시에 현아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곡을 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9명이나 됐습니다. 제 생각엔 저 포함 3명 정도가 센터로 돌아가면서 현아 역을 하고 나머지는 백댄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동아리원들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의욕도 없어질 것 같아서 결국 9명이 다 돌아가면서 센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다 하지 말 걸 그랬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1인 다역으로 혼자 중얼중얼 연습했습니다. 얘들아, 언니가 생각해봤는데 곡 퀄리티를 위해서 3명 정도가 센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왜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곡 시간도 짧은데 9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면 어수선하고 막 보여주는 것도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센터 안 서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듣지 말고 나도 회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실제 센터 논의를 하기 위해서 후배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후배이기도 하고 센터는 선배님이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안 해도 돼요. 후배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걱정 인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맞춰보는 건데요. 답답하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면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왜 이런 사고를 하는지. 과연 이 걱정 인형은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니야,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당연히 모두가 센터를 해야지. 두 번째입니다. 아니야, 나 춤 완전 못 춰. 네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엔 선배들이 하고 다음 축제엔 후배들이 센터 하자 라고 말해놓고 걱정. 네. 답은 뭔가요, 나피디님? 답은 1번. 아니야,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당연히 모두가 센터 해야지. 나 포함. 무조건 나 포함해서 우리 9명이 다 같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사연자 이렇게 놀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다행인 게 그래도 자존감이 높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이거 후배가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어도 속내는 그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센터 욕심도 없고 털털하고 쿨한 회장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사연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거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닌데 맞네. 맞았네. 우리 다 맞았네. 정답이네. 스스로를 인정을 잘 못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안정감이 드는 성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퇴근 후에 운동하면서 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스스로 잘했다, 뿌듯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에 앉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때? 나 잘했어? 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칭찬을 받아냅니다. 또 중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으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사람들한테 나 중국어 배우려고 라는 말을 내뱉어야 제가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이럴까에 대해 혼자 추측을 해보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저를 보살펴 주셨는데요. 엄마와 이모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내가 점수를 잘 받는 것보다 점수를 잘 받으면 엄마나 이모들한테 칭찬받고 관심을 받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 7개월 정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9살 차이의 남친이 있는데요. 남친은 제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만 받지 못하면 불안해한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보통 대화를 할 때 제가 작은 일을 하고도 어때? 잘했지? 하면서 자주 묻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는 잘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퇴근하는 길에 안 까먹고 마트 들렸다? 나 너무 잘했지. 잘했네. 잘했어요. 오빠 좋은 아침. 오늘 진짜 춥네. 내가 차에 타자마자 엉뜨 틀었다? 완전 잘했어. 왜 팀장님이 업무를 안 주시지? 난 지금 회의 끝나고 놀고 있어. 잘했어. 난 인수인계 중. 이러다 가끔씩
내가 뭘 잘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저는 남친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친의 순간 행동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친의 반응 하나에 그 의도를 혼자 추측하고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싫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든가. 이거 내 사연 아니야? 혹은 언제든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래 나도 마음 다 안 주면 되지 뭐 하면서 갑자기 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남친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불안해지는 저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 예민하게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카톡에서도 혼자 슬퍼하고 기뻐하는 조울증 환자 같은 제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서 힘이 듭니다. 왜 나는 남의 행동과 반응 하나에 이렇게 감정이 질질 끌려다니는지 스스로 한심해하면서 말이죠. 또 남친이랑 관계를 할 때 최대한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을 거야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가끔 상대방 기분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집중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관계 시에는 좋다고 했는데 남친이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사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허프로가 굉장히 집착하는 부분이죠. 10번 중에 2번을 사정을 안 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선택지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빠가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라고 혼자 생각했을 것이다. 되게 다급하죠. 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혹시 오늘 반응을 덜해서 그런가? 소리를 더 크게 지를걸. 사실 애드립이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빠 왜 나 별로야? 위가 제일 녹는 거. 이거 녹았다. 이건 개비스콘 준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빠 아까 그 표정은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어우, 남편, 이 남자친구. 위 공격이 엄청난데. 네, 자, 4개 중에서 저희가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 뭔가요, 나피디님? 정답은 2번. 내가 오늘 혹시 반응을 싹 덜해서 그런가? 틀렸네. 또 이렇게 잠자리에서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시네요. 많이 떨어지셨네요. 근데 이분을 제가 대변하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겉으로 이뤄내는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남들과의 관계나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애정 추구를 그쵸. 하신다는 말씀이 많구나. 다행히 사정을 느낌? 성과라고 생각은 안 하시네요. 18화입니다. 저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대학 가고 취업해서 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춤 동아리에 가입했다가 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흥미가 생겨서 전공까지 하게 되며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잘나지고 싶고 유명해져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아리에 신입은 저 포함 5명이었는데 그중엔 중학교 때 대학 콩쿨 입상을 해서 무용 특기생으로 들어온 특기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학년장을 뽑았었는데 당연히 A가 학년장이 되었고 실력이 좋아서 1학년 중에 유일하게 선배들과 공연을 다녔고 선배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회 입상 이력이 많아야 대학을 잘 갈 수 있었기에 저도 고1 하반기 때부터 콩쿨에 나갔었는데 늘 입상하지 못했고 A는 늘 전체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학교에 A의 입상 플랜카드가 걸렸고 지역신문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A와 제가 같은 학년에 같은 전공자이다 보니 사람들은 늘 저희 둘을 비교했습니다. A는 입상했는데 너는? 넌 춤을 도대체 왜 추는 거니? 왜? 왜 추니? 너무하네. 저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늘 스트레스였고 저는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A는 실력뿐만 아니라 집도 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부모님의 서포트가 충분하지 않아서 무용 학원비나 공연 의상비, 콩쿨 메이크업비 등등을 내기 버거웠고 발레 타이즈도 다 찢어질 때까지 써야 했습니다. A는 하얗고 예쁘장한 스타일의 연습벌레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까맣고 이목구비는 뚜렷하지만 이쁜 스타일은 아니었고 피부는 온몸이 아토피로 일어나 있었어요. 제가 A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A는 키가 164에 날씬한 정도라서 비율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시작이야? 왜 갑자기 또 평가를 시작이야. 하시죠? 어. 네. 저는 키가 173의 마른 체형에 얼굴이 정말 작아서 시작됐어. 아니 근데 사연자들끼리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자기애가 되게 강하시네요. 성향이 다들.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얼굴이 정말 작아서 딱 봐도 무용하는 사람이 느낌이 나는 비주얼을 가졌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좋으시겠어요. 또 저는 살이 안 찌는 마른 체질인데 너무 좋겠다. 부럽다 이거는 진짜 부럽다. A는 엄청 몸매 관리를 해야 하는 타입이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하나 위안이 됐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점점 A와 저를 비교하면서 A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A의 모든 행동들이 꼴보기 싫어졌으며 자존감은 하락했습니다. 고2가 되고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A가 말을 좀 틱틱거리는 편이거든요. 딱 나네요. 어쩌라고? 관심 없어. 시끄러워. 이에 비해 저는 좀 나긋나긋 말하는 편이라 후배들이 저를 더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 선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후배 중에 친한 동생이 있어서 제가 A에 대한 욕을 좀 했었는데 A를 만나기 전까지 그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더니 A를 만난 후에는 저를 버리고 A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더군요. 솔직히 A가 멋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선후배 사이 똥군기도 전부 없애버리고 후배들 콩쿨장마다 기살려준다고 다 쫓아다니면서 메이크업 박스를 들어주고 간식 챙겨주고 A 덕에 편한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콩쿨장 기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A가 약간 카리스마 있는 리더 같은 이미지라 다들 좀 무서워했어요. 허한나 씨 얘기인가요? 하지만 A와 트러블은 계속 있었습니다. 공연 의상이라든지 작품비 때문에 학교에 돈을 계속 내야 했고 그걸 관리하는 게 A였는데 저는 그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번 군무대 의상비 비싼 거 중간 그다음에 싼 거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야. 후배들이 제일 비싼 게 좋다라고 해서 픽스가 되면 저는 A를 따로 불러서 야, 넌 내 입장 배려 안 하냐? 아니 내가 그 돈 어떻게 내라고. 모든 걸 네 입장에 맞출 수 없어. 이건 단체 근무고 의상도 점수의 한 부분이야. 아니. 너로 인해 후배들이 피해보는 건 안 돼. 그럼 빠져. 빠질 수 없어서 돈은 냈지만 이때마다 부모님과 엄청 싸웠고 아유. 속상한 어머니는 늘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다 친한 후배에게 늘 A 욕을 했는데 후배는 제 말을 계속 들어주다가 언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의상비랑 작품비 원래 그것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건데 그거 A 언니가 대신 메꿔준 거예요. A 언니도 무용단장으로서 단원들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자꾸 욕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듣고 네. 이 말을 듣고 A에게 전화해서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사연자가 A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가 이딴 짓 하랬니? 100만 원? 계좌 불러와 보내게. 두 번째입니다. 야, 내줄 거면 조용히 내주던가. 그걸 굳이 후배들 알게 했더라? 너 착해 보이고 싶었니? 많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 세 번째입니다. 거지 적선하냐? 이분 왜 너네 집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후배들한테 우리 집 거지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인 건 없어요. 일단은. 3개 중에 있다고요. 3개 중에 있습니다. 답이.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진짜 이 얘기를 나락이네, 했다고요? 나락. 나락이었어요. 최악이다. 거지 적선하냐? 여유가 없었나 봐요, 이분. 그런가? 그 정도까지. 네. 너무 네. 꼬일 대로 꼬였어. 그렇죠. 진짜. 생각하고 몸이 많이 피폐해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그 이후로 지냈는지 사연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A는 제일 유명한 서울에 있는 무용과에 합격했고 A의 대학 합격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축하해. 진짜 고생 많았다. 다들 축하해주며 박수 쳐주는데 제가 근데 솔직히 저 못 읽겠어요. 이거.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지? 마치 그거 같아. 구혜선 씨 나온 드라마에서. 다들 축하해주며 박수 쳐주는데 제가 근데 솔직히 그 대학 요즘 문제 많지 않니? 뭐 소문으로는 한물 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 분위기는 싸해졌고 A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무용과에 예비번호 턱걸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야, 너 춤 계속 추는 거야? 취미로 췄던 거지?
왜 그래 친구들은? 친구들도 이상하다 참. A는 어디 합격했다는데 넌 어디로 가? A는 집에 돈이 많잖아. 내가 걔였잖아. 더 좋은 데 갔겠다. 나도 그 대학 가려고 했는데 장학금 준다고 해서 여기 지방대 가는 거야. 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학교를 빛낸 예술인상을 받는 A의 모습이 정말 꼴 같지 않았고 저는 졸업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도 대학 가서는 자랑할 거면 대놓고 하라고 그렇지, 하셔가지고 그렇지. 안나 언니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늘어나봐. 대학 입학 후에 저는 저의 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수님이 저를 키워주셔서 공연도 많이 했고 유명 콩쿨에 나가서 입상도 했고 또 It's 뉴욕에 가서 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거 봐, 내 말 맞지? 그리고 대학에서는 제가 제일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후배들도 잘 따랐고 선배들도 저를 너무 예뻐했고 동기들과 사이도 좋았고 대학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러면서 틈틈이 A의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 남친이야? A가 뭐하고 사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서울 유명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엄청나신 분들이랑 공연도 했더라고요. A와 비교해봤을 때 제 이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늘 괴로워서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지만 늘 A의 페북에 몰래 들어가서 그 친구가 뭘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실수로 그 친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는 밤새 제 머리를 잡아 쥐어 뜯은 적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는데 아휴, 야, A가 난년이긴 난년이다. 야, 이번에 독일로 유학 간다며? 고등 때부터 유명했잖아. 독일 유학도 전액 장학금 받아간다던데. 듣고 있자니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역시 유민진 씨 이럴 때 이렇게 피잖아요. 되게 세게 빨잖아. 약간 에세 얇은 거 같은 걸로 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게 빨다가 입으로 쏙 들어간 적도 있죠. 흡입력이 너무 좋아. 웃기다. 나가서 담배 한 대를 싹 피우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유행이 옮겨지면서 저는 A의 소식을 거의 못 듣게 됐습니다. 그 후로 괜찮게 사는 듯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잘 살면서도 남들의 성공이나 잘한 행동을 칭찬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거나 끌어내리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군요. 내가 남의 행복을 칭찬하는 순간 제가 많이 낮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최근 유명하신 선생님 공연에 무용수 오디션이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보러 간 오디션 현장의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A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예요, 이거 진짜. 또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나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A에게는 안 되는구나. 대체 저녀는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 라는 생각이 오디션 내내 가득했습니다. 오디션 합격 통지를 받고 첫 연습을 갔을 때 수석 무용수 조안무 자격으로 연습을 진두지휘하는 A의 모습에 고등학교 때가 떠올라서 연습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A를 쌩깠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를 쌩까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 A의 몸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선명한 식스팩, 팔다리에 잔 근육을 보면서 그나마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던 부분도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속으로 독한 년 재수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 쉬는 시간에 A에게 다가가서 야, 너 살 많이 뺐네. 너 이치 전에는 다리 굵어가지고 컴플렉스였잖아. 너 너무 했었다. 이거 너무 나쁜 악당 아니야? 아니 근데 이 그 지문만 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악당 같아. 그냥 한번 평범하게 읽어볼게요. 야, 너 살 많이 뺐네. 야, 전에는 다리가 굵어가지고 너 컴플렉스였잖아. 애 많이 썼다.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쁘네. 그러자 A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몸이 생기수단인데 관리해야지. 너는 그대로네? 관리해야지. 두 번째입니다. 바쁘게 춤추면서 살다 보니까 절로 빠져있더라. 세 번째. 알아봐줘서 고맙다. 너도 파이팅해. 응원할게. 3번 너무 초라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몸이 생기수단인데 관리해야지. 넌 그대로네? 관리해야지. 이제 못 참네 드디어. 요년도 아주. 근데 솔직히 말을 애초에 꼬이게 했으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감지.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때. 2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간호사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났는데 좋지 않은 패턴의 연애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3명과의 연애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남자는 제 첫 남친이기도 했던 꽈팅에서 만난 1살 연상의 오빠로 다정하고 감성적인 이른바 1사라 유행어 토이남이었습니다. 오빠는 연애가 처음인 저를 부드럽게 리드해줬고 저는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6개월 뒤 오빠는 군대에 갔고 저는 고무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임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직접 구워서 포장해서는 박스에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라는 정성의 문구와 함께 군대에 보내고 매일 편지를 쓰는 등 정성을 다해서 군바라지를 했습니다. 면회 때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최대한 예쁘게 입고 가고 휴가를 나올 때면 제 스케줄을 다 비우고 데이트 플랜을 오지게 짜서 그 남자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질렀습니다. 남친을 위해서 잠과 여가 생활 그리고 친구까지 줄인 제가 바로 그 명품 곰신 명고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지랄났다 지랄났어. 어?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어? 네가 뭐 그 새끼 엄마라도 되냐고. 정신 차려 이년아. 말 그렇게 해. 야, 너 그렇게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 와, 라임 지렸다. 저를 하얗게 불태웠던 남친의 군생활이 끝이 나고 사회로 돌아온 남친은 자기 나름 민간인인 척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친 집에서 동거 아닌 동거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여드름 피부 완화를 위해서 좋은 팩을 공수에다가 남친의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고 복학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코디를 신경 써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친은 다른 복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민간인 월드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부드러운 토이남 성격과 군대에서 탑재된 남자 냄새가 더해져서 인기가 너무 좋아졌는지 소문에 후배들과 술을 자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촉이 오길래 한 번은 남친이 술 마시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이럴 수가. 골목에서 어떤 년과 입술을 포개고 이치 쩝쩝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베로이! 여기 너 어떻게 알았냐? 응? 지금 어떻게 알고 오는 게 중요하니? 야, 미안한데 너 더 이상 여자로 안 느껴져. 엄마 같아. 징그러. 야, 좋다고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야.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너 여기 이렇게 온 것도 봐봐. 무슨 애새끼 데리러 온 엄마 같잖아. 애새끼? 야, 이 새끼야. 개소리 하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해. 빨리 와. 손을 잡고 가려 하자 제 손을 뿌리치고는 그 후배가 좋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그 자식 머리채를 몇 번이나 흔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제 첫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친구는 야 이년아, 너 이렇게 될 거 너만 빼고 다 알았어. 그래서 놀랍지도 않다. 그 후로 두 번째 만났던 남자는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의 친구로 동갑이었습니다. 의사 만나려고 간호사 된 거예요? 아, 농담. 진짜 최악이야. 생긴 건 잘생겼는데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투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페북 메시지를 먼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염탐해 보니까 알바에서 배낭여행 다니고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가고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반전 매력으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달 뒤 다시 한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시선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저를 느끼고 이를 통해서 점점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니까 첫인상과 달리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겨서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잔하고 모텔에 갔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치. 그는 모아둔 돈을 사업 시작할 때 다 써버리고 생활비가 없어서 새벽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이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일에 집중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사귄 지 6개월 때부터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이를 들은 제 친구는 이건 진짜 아니야, 이 미친년아. 야, 뭐라냐? 헤어지라는 말은 안 하는데 돈은 아니야.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여기서 사연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사연자가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왜 내가 만나는 남자마다 왜 불만이니? 짜증나게. 두 번째입니다. 돈 못 받아도 돼. 내가 투자하는 거야. 내 남자한테. 세 번째입니다.
그런가? 근데 어떡해. 너무 힘들다는데. 네, 피우피우피우 3개가 있었는데 정답은 2번. 돈 못 받아도 돼. 내가 투자하는 거야. 다른 내 애다. 남자한테. 난 전화해서 언제 갚을 건데? 알겠습니다. 자, 사연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남자랑 연애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그는 1년 정도 고군분투하더니 점점 자리를 잡는 듯 보였고 수익이 조금씩 낮아 지금까지 제가 보내준 돈을 싹 정산해서 계좌로 쏴줬습니다. 괜찮네. 남친은 그래도 생 양아치는 아니네. 그러니까. 남친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바쁜 그를 위해서 집에 가서 청소, 냉장고 정리, 빨래에다 반찬을 해다주고 이츠 비타민도 챙겨주고 해장국도 끓여놨습니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는 나날이 커지는 듯 보였고 온몸에 명품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쓸 테니까 너 안 와도 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저에게 야, 그런 옷 얼마냐? 쪽팔려서 같이 다니겠냐? 씨발 사주면 되지. 야,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은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지. 남친은 처음 만남 때 생각 없이 말을 내뱉던 남자로 다시 돌아왔고 야, 내가 이 정도 경제력에 이 외모로 널 왜 만나냐? 라며 저를 차버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일하는 병원에서 만난 의사인데요. 곰돌이 푸우 같은 몸매에 요즘 그 누구도 쓰지 않는 두꺼운 아래 은퇴 안경을 착용해서 눈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생긴 남자였어요. 강제주신가요? 행색이 이따위니까 본인 나이보다 30살은 더 많아 보여. 너무 안경 선생님처럼. 그러면 최소 50이잖아. 슬램덩크의 그 선생님처럼 생긴 거지. 20이라고 해도 최소 50으로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슬퍼요. 그냥 찌질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똑똑하고 날카롭게 일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됐고 우리는 조심스레 사내의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같이 다니면서 그의 행색을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안경을 바꿔주고 샴푸, 다 바꿔줬어. 샴푸, 린스, 체인지를 통해서 날리는 비듬을 해결해주는 등 깔끔한 이미지로 변신시켰습니다. 처음에 남친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난 이게 편해. 라며 격렬하게 거부하고 알레르기 반응처럼 싫어하더니 사람들의 평이 너무 좋아지고 시선이 달라지니까 스스로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볼록한 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바빠서 운동할 시간은 없다고 하니까 식단밖에 없길래 제가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1년에 13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1년을 넘게 도시락을 싸다 바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아니 그냥 그냥 애를 낳아서 네 아들을 그렇게 키워 그냥 차라리. 너 화 왜 이렇게 많니? 아니 왜 남의 집 아들한테 정성이야 정성이? 야, 너 3교대 하면서 무슨 도시락이야? 미쳤냐? 맞네 가는 사람. 이분도 바쁘잖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고 그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같아서 뿌듯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나랑 같이 조깅하자. 나 나이트 근무 끝내고 왔잖아. 좀 자야지. 근데 자기 요즘 관리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관리? 나이도 있는데 관리를 해야지. 봐, 옆구리살 이거 붓는다. 그러더니 거울 앞에 나체로 서서 지 몸을 감상하면서 자기 긴장 좀 해야겠다. 나 요즘 장난 아니야. 뭐가 장난이 아니라는 건지 튼살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지. 근데 되게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말 아니 되게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 저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외적으로 바뀐 남친의 모습 때문인지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친은 부모님의 등 떠밀림에 밥만 먹으러 나간다고 하더니 어느 날 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집도 이사를 갈 거라더군요. 알고 보니까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 집에서 차를 바꾼 거고 집도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X는? 어차피 너도 나랑 결혼할 생각까지 없었잖아. 라는 말을 남긴 채 그해 겨울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이 진짜 개 같다고 느껴지더군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갭 차이가 너무 커서 망설인 것뿐인데 말이죠. 참고로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하신 새아버지와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남자와 헤어진 뒤 10년지기 친구와 술 한잔을 하는데 야 어떻게 남자 새끼들은 왜 이렇게 다 병신 같냐 진짜. 아니야 네가 병신이야. 야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만나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너 같은 여자 안 만나는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가 하는 게 양육이야 연애야? 어?
요즘에는 애도 그렇게 안 키워.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여기서 사연주가 뭐라고 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친구가 야 네가 하는 건 양육이야 연애가 아니라 요즘에 애도 그렇게 안 키워라고 했을 때 이 사연자가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주의 여왕 몰라? 아 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두 번째입니다. 그래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인연이 씨 존나 아깝다. 아, 빨리 씨 다른 남자 만나야지. 네, 원래는 여기 없지만 감정적으로 그렇다. 속상해요. 3개 중에 뭘까요? 세 답이 다 똑같네요. 첫 번째 약간 느낌에 약간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 억울하다. 저도 1번 같아요. 나도 1번. 내주의 여왕 몰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근데 이제 두 번 선택지는 친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다른 여자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2번이든 3번이든 1번이든 전혀 자기 상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다들 몰라 지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1번. 내조의 여왕 몰라? 아니 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맞아. 아, 근데 이분 네. 되게 유쾌하신 분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실 땐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진만 보면 금방 알아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분. 아니 그러니까 맞아. 근데 왠지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이미지는 되게 남자 같을 거 하고 털털할 것 같을 것 같아서 딱 만나면은 의외로 제가 연락 착실하게 하고 약간 제 칭찬인가요? 연락 착실하게 하고 그냥 웃겨서요. 네, 밥 잘 챙겨주고 이런 것들 남자가 질리는 게 아닌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첫인상 뭘 그렇게 풀어주게 무서워. 그냥 저희랑 항상 술 마실 때 경주 씨가 항상 질려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모습이 생각나서 저 연락을 착실히 하는 게 혹시 취해가지고 매번 너 데리러 와 이것도 착실하게 연락하는 건가요?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야, 질린다 질려. 은영 언니네 있어. 은영 언니네. 그게 연애야? 알코올 의존증이지. 아니 사랑이야. 경주 의존증. 괜찮아 사랑이야. 23화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끝을 보지 않고 끝내거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나 다이어트해서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나 퇴사하면 사업 시작할 거야. 라면서 떠벌리고 나서 80% 정도 성공한 후 자랑스러워하거나 중도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 저럴 거면 왜 떠벌리고 다니지? 자기 합리화 심하네. 그거 하나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서서히 끊어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하다. 똑해. 무슨 감정이죠? 내가 볼 때 울컥한 것 같아. 별 못 받았어. 똥 싸는 감정. 알겠어요? 자신이 한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제 친한 친구에게도 이런 사람들 한심하지 않냐고 했더니 저에게 야, 다 너처럼 살지 않아. 네가 이상한 거야. 나도군요. 어릴 때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 늘 넌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고 이걸 해봐 라며 답을 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차피 아무리 답을 찾아줘도 그들은 그 순간만 와 진짜 촌철살인이네 고맙다 말해놓고는 결국 제 말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면서 또 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말을 듣고도 입을 닫은 채 고개만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합니다. 제가 왜 이런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중2 때 가구 디자인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아유 미술은 무슨 아유 그냥 취미로 하다가 그만두겠지. 우리네 어머니들. 제가 대회를 입상하는 성과를 냈을 때도 그래 시큰둥한 반응이셨고 예고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도 잘났네 잘났어. 너가 수석이면 그 학교 수준 알만하다. 안티 아니야 안티? 우리 엄마 같은데 나는? 어머 이래? 우리 엄마 이런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탈룰라. 나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너무 친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들은 다 자뻑이 심한 애. 근데 수석 이런 거는 진짜 결과잖아. 이거는 그죠? 수석이면 대단한 거지. 과 수석 아닌가? 줄 수석 아닌가?
엄마가 매번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시고 단 한 번의 칭찬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3 대학 입시 때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잠들거나 힘들어 운 적도 많은데 어머니는 늘 어머 얘 힘들면 하지마. 너는 네가 하고 싶다고 해놓고 왜 울고 달리니? 엄마가 존나 못됐네요. 대학을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혼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엄마의 말이 저를 악바리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이츠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우 너는 네가 특출났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건 이츠 네 꿈일 뿐이고 너 그냥 평범해. 엄마 마지막에 왜 자꾸 트름하는 거예요? 뭐 개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다는 말을 알레르기 반응처럼 싫어하고 엄마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완벽한 거에 집착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제가 안 되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언니는 늘 뭔가 해보려다가 쉽게 포기해서 결국 엄마가 정해주신 학과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말에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했던 언니와 엄마는 합이 좋았습니다. 늘 둘이 저를 타깃으로 비웃으면서 시시덕거렸어요. 한 번은요, 엄마가 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 나는 못하는 걸 쟤는 하네. 똑같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엄마는 어릴 때 한국무용을 하시다가 중간에 힘들다며 그만두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디자이너로 외국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정해진 데드라인을 맞춰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완벽하지 못한 디자인이 저의 결과물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똑바로 일을 안 해서 내 작업물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으로 남의 영역까지 더블 체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너도 포기했네. 현재는 작은 가구를 운영 중인데요. 제가 사장으로 전반적인 제품을 담당한다면 같이 일하는 부사장은 경영 쪽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틈틈이 경영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사장님이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부사장님 몰래 다들 다시 체크를 하곤 합니다. 또 직원 디자이너들이 하는 디자인이 성에 안 차서 수정을 거듭 요구하다가 결국 그 디자인을 사용 안 해서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작업을 고집하는 저와 공장을 돌리자는 부사장님의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공장을 돌려야지. 이렇게 시간 잡아 먹으시고 딸린 식구 직원들도 못 챙기고 회사 운영 안 돼요.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출고합니까? 사장님 거의 하루에 1시간도 못 주무시는데 이런 식으로 오래 못 가요. 길게 보자고요. 네?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사장님하고도 결국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부사장이 사장님 거의 하루에 1시간도 못 주무시는데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가요. 길게 보자고요. 네? 라고 했을 때 1번 선택지 깨알같은 지금 성대모사 한 것 같은데 오공하고 툭 치고 지나갔죠. 네.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라 에휴. 좀 약간 누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게 길게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예술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요. 가르쳤죠? 세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네. 억지로. 정답은 3번. 반전. 그래. 검토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속으로 삭히면. 자, 그럼 사연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연애에 있어서도 누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그 마음을 의심하고 멀리하고 적대시 여겨서 시작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막상 시작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딱 맞는 짝일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날 좋아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연애를 외국인과 했는데요. 한 번은 6개월, 한 번은 1년, 또 한 번은 길게 8년 정도 만났습니다. 6개월 만난 분은 아직도 친구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헤어질 때 유 너는 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같았어. 라고 했고 1년 만났던 분은 헤어지기 전 말싸움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살았다면 자기 공이나 칼 들고 다녀야 돼. 지금 유치원 이소부와 있지. 인간미 좀 가져 제발. 이소부에서
두루미가 이렇게 나와서 아니 이 바보야. 지혜로운 여우 같아. 염소 끄는 양치기가 하는 말들 있잖아. 이소포화해서. 아 내가 그 전에도 몇 번 터질 뻔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서 제가 못 참았네. 세상 사람들이 난 너처럼 살았다면. 아니 자꾸 그 유튜브 화면이 너무 생각나면서 난 너무 웃긴 거야 계속. 부끄럽네요. 재밌다. 자, 인간미를 가져. 저는 상대방에게 완벽한 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떤 연인의 모습을 원할까 분석하여 행동하려 하고 상대방 기준에 완벽해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8년을 만났던 분은요, 저와 같은 분야인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사귀던 초반에 영어가 서툴렀던 저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완벽히 구사하고 싶어서 거의 말을 안 하거나 망설이고 혼자 생각하는 저를 많이 기다려줬어요. 반대로 그는 굉장히 말이 많은 성격으로 제게 가족 이야기나 친구, 일 이야기 등등을 보따리 장수처럼 풀어놨습니다. 저는 계속 들어줬습니다. 대화는 보통 친구가 블라블라블라, 일이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스트레스야. 맛있는 걸로 풀어야겠어. 자기는 학교 생활 어때? 곧 졸업이지? Yep, I can do it. 응, 할만해. 다 괜찮아. 힘들게 하는 미친놈들은 없어? 없어. 곧 졸업이잖아. 인턴 지원할 회사 리스트업 했어? 다 했어. 내가 한번 봐줄까? 아니, 뭐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피하고 속 얘기를 해야 할 순간이 오면 다른 쪽으로 대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사실 그분이 봐주면 좋긴 했을 텐데 스스로 완벽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많이 감췄습니다. 가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지쳐서 쓰러지거나 울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꾹꾹 참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회사에 가거나 운동을 나가서 집을 비우는 그 순간 그 감정을 폭발시켜서 울었다가 그분이 돌아오시면 다시 밝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싸웠는데요. 그분이 쌓인 게 폭발한 것 같았어요. 너는 왜 말을 안 해? 무슨 말? 뭘 알고 싶은 거야? 너 로봇이야? 왜 감추는 거야? 야, 네가 로봇 아니야? 외국인이잖아요. 야 누가 누구 보고 로봇이래? 김 PD 네가 AI 아니야? 감추는 거 없어.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나 운동 나갔을 때 너 탁자 밑에 들어가서 우는 거 봤어. 아이고. 왜 운 거야? 말해봐. 무슨 소리야? 너 꿈꾼 거야. 제가 이유를 말 안 하자 이런 식의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이야. 그날 헤어지진 않았고 그분은 저와의 이 관계를 문화 차이일 것이라면서 스스로 설득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가족 얘기가 나와서 저도 처음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끝냈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고 더 입을 닫게 됐습니다. 아이고. 결국 지친 그는 저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8년 사귄 남친이 결국 지쳐서 헤어짐을 고했다고 했는데요. 뭐라고 사연자분에게 했을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널 위해서라도 누구 만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아유, 슬퍼. 잘 지내. 악담이야 뭐야 이건? 슬퍼라. 두 번째입니다. 널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인가 봐. 세 번째입니다.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좀 더 널 보여줬다면 좋았을 텐데. 3개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은 3번. 3번. 난 너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좀 더 너를 보여줬다면 그래, 좋았을 텐데. 이분은 굉장히 단순한 분 같아요. 남자 외국인이요? 그냥 되게 투명해. 그냥 난 좋은 이걸 사람이었네. 몰랐어. 그래서 난 이걸 몰랐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당히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8년을 만났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맞아. 24화입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자로 대학 졸업 후에 좋은 기회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만난 지 얼마 안 된 5살 연하의 남친은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이 일단. 괜찮아. 네. 남친뿐만 아니라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도 말이죠. 하지만 반전으로 저는 영어를 썩 잘하진 않습니다. 언제 한 번은 남친과 영화를 보는 도중에 남친이 제 귀에 입을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속으로 엉큼한 자식. 누나한테 귓속말 스킨십 시도하는 게야? 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남친에게 갖다 댔습니다. 누나, 자막 안 봐도 다 해석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왜 물어봐, 영화 보면서. 솔직히 자막이 없으면 배우 얼굴을 보고 대충 내용을 때려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답을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재빨리 얼리를 조금. 누나 멋있다. 영어도 잘하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남친은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저를 멋있는 여자,
생각이 깊은 여자, 그리고 자기관리 철저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 모습을 알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나중에 남친과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영어를 해야 하는데 못하거나 버벅거린다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친한테는 굳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평소 토익 책, 영어 원서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독해를 공부하거나 일부러 자막을 끄고 본다거나 영어 실력을 막 키우는 중입니다. 남친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전 이미 영어를 잘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컨셉 유지를 위해서 계속 공부 중입니다. 또 전 평소 팝송을 좋아하고 남친도 미국 힙합 가사를 줄줄 외울 정도로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차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외국 가수 더 위켄드의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제목이 궁금해서 남친아 이거 제목이 뭐였지? I said obtain이라고 하네? 끝에 계속 obtain이라고 하는 거 보면 it's obtain이 제목인가? it's 어따? it's a little bit oh my god 뭐지? What's up? 누나가 말하는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 제목은 어펀인데? 아 그러니까 이거 obtain이라는 거지. It's obtain 아니야? 들어봐. obtain. O-B-T-A-N-I-N. Oh my god. It's 어떤가? 왜? 그러니까 아니 어펀? 내 발음 이상한 오픈. 내 발음 이상해? 오픈? 설마 종종 할 때 오픈? 오픈.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그런지 급속도로 차 안은 너무 추워졌습니다. 남친에게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가사를 잘 못 들어서 딴소리를 주절거렸던 겁니다. 한 번은 남친이 자기가 좋아한다는 외국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 가사 진짜 좋다. 누나도 한번 들어봐. 아무리 초집중을 해서 들어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길래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영어 노래 가사 또 얘기를 하다가 누난 당연히 알지 했는데 전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첫 번째입니다. 이 진부한 사랑 노래구나. 두 번째입니다. 와, 근데 가사보다도 피아노 선율이 너무 좋은데? it's 멜로디를 들어봐. 세 번째입니다. 무슨 내용이니? 세 개가 있습니다. 라핀이 뭐예요, 답이? 정답은 3번. 진짜? 네. 무슨 드디어 인정을 내용이니? 했다고? 생각보다 양심적인 분이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럼 리플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건 나도 전혀 아닌 것 같아. 인정했는데? 그러게. 쿨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데 사연자 신기하네. 도대체 뭐가 문제를 느끼는지 사연 두 번째 파트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제 위로 큰언니, 작은언니, 제가 다음 또 여자인 셋째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고지식한 할머니가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다음으로 남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차별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깐족거리는 남동생과 갈등이 생겨 싸울 때면 할머니는 무조건 남동생 편을 드셨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저를 눈치 보게 했고 그러다 보니 성격이 소심해졌는지 어릴 적에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확실히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주는 건데 제가 카드를 줄 친구가 저에겐 카드를 안 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친구는 카드를 만들다가 망했다. 이거 새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새로운 종이를 꺼내며 카드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카드를 만들기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 만든 카드에 본인이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난감하다는 듯이 너 편지 고마워. 너 난감하다는 듯이. 난감한 느낌이군요. 나도 줄게. 너 밥 많이 먹었니? 하면서 아까 망했다고 했던 글귀도 없는 그 편지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비참함이란 감정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해보자 나대는 성격이 되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소심한 관종이라고 아시나요? 전 소심하긴 한데 관종력은 다분해서 남들한테 관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 관종력이 이상하게 분출되어서 잘못된 행동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현장 체험 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친구에게 같은 반에서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 평범한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친구들에게 거짓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너 베로이 좋아해? 베로이를 좋아한다고? 왜?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모두 저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고 제 말에 경청을 해줬습니다. 관심을 받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야! 베로이! 이츠 나 너 좋아해! 닥쳐. 이게 소심한 거라고? 이게 소심한 사람이라고? 버스 안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반 분위기는 제 거짓말에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요동을 즐겼습니다. 유복했던 가정이 아니었던 저희 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떨어져 지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살, 9살 때부터 혼자 머리를 묶고 등교를 하곤 했지만 딱히 엄마의 도움 없이도 학교에 잘 다니는 척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뭐 하셔?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 여러 마리 키우시는 농장을 크게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이츠 빌딩 건물주셔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손은 없지만 농업적에 종사하시는 건 맞고요. 엄마도 큰 빌딩의 건물주는 아니지만 비가 줄줄 새는 빌라의 건물주이기도 하셔서 속으로 지금 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이츠 다 맞는 말이잖아 라면서 제 가슴을 다독이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제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섹스 이야기를 안주 삼아서 술을 마시는데 현재까지 경험을 딱 한 명이랑 한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저보다 경험이 너무 많아서 자세나 오르가즘 등을 다양하게 공유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걸 말하자 한 남사친의 표정이 놀라면서 피실피실 웃었습니다. 뭐야? 넌 빵번이지? 그 피실거리는 웃음에 갑자기 오기가 생긴 저는 얘들아 이츠 어텐션 플리즈 다 나도 봐줄래? 땅땅땅땅땅 나 사실은 있잖아 나 미국에서 원나잇 했었어. 뭐? 외국이랑 원나잇? 자세히 말해봐. 미쳤네 미쳤어 완전 까졌네. 저는 부끄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뭔가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켜서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처음 보고 술 한번 먹었던 낯선 남자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또 DM에 시답지 않은 대화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할 때부터 그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술자리가 파하고 집에 돌아오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잘한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주목받기 위한 거짓말들을 현재까지 뭐 남친뿐 아니라 여러 명한테 많이 한다고 하고요. 친구한테 나 섹스 킹이다 까짓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차피 다 거짓말은 아니잖아. 라이어. 두 번째. 나는 내 바디보다 관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세 번째. 사람이 말하는데 왜 안 믿고 지랄이야. 정답은 2번. 이거 봐! 여러분 일시라 여러분 이럴 땐 제가 굉장히 예리합니다. 뭐야 각설이야 뭐야. 지금 42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강박이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땐 딱히 외모에 관심이 없고 불만도 없던 평범한 학생으로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그냥 행복한 통통이었어요. 하지만 고3이 되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면서 키 165cm에 75kg인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살이 쓸려서 쓰라렸고 바지가 해져서 보풀애기가 일어났지만 아마 대학 가서 빼면 되지 생각하며 그냥 긴 티로 허벅지를 가리고 다녔어요. 대학 입시는 성공적이었고요. 전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에 계획대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으나 성인이 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술이었어요. 저는 1월 1일 20살이 된 1월 1일부터 친구들과 도장 깨기 하듯 술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술 안주는 왜 이렇게 또 맛있는 건데? 그렇게 전 인생 최대 몸무게 80kg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고 친구들과는 다르게 대학 동기들은 거의 다 늘씬했고 예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저와 친구들을 비교하는 말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MT를 위한 장을 보고 올 때면 남자 선배들이 안나야
네가 아니 먹을 건데 네가 아니 옮겨야지. 왜 민지가 들게 하니? 아 그러게 민지가 들지 말고 안나 네가 들어. 저 진짜 같아. 저 많이 했던 사람 같아. 나 대학 선배가 저랬던 것 같아. 하면서 친구가 들고 있던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같이 클럽에 갔을 때 저 때문에 입장이 안 되기도 했어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집안 어른들은 저를 보며 아이고 한나야 이 무슨 일이니?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만 먹어.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하면서 한마디씩 거두셨습니다. 이런 시선과 말들로 활발했던 저는 점점 주눅이 들었고 부러터진 몸이 부끄러워서 큰 티로 온몸을 모두 가리고 다녔습니다. 갈수록 자신감 없어지는 제 모습에 부모님은 살을 좀 빼는 게 좋겠다고 다이어트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는 1학년 말 겨울방학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하고요. 밤에는 요가원을 다녔습니다. 식단도 닭꼬야, 닭고기, 고구마, 야채 식단을 철저히 지켰고 그 결과 2달 반 동안 13kg를 뺐습니다. 165에 68kg가 된 저는 여전히 통통했지만 전보다는 날씬해진 모습이었고 살 빼니까 이쁘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뺐어? 개강 후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예뻐졌다는 말을 더 듣고 싶은 욕심이 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이어트를 이어가며 5kg 정도를 더 감량해 60kg 초반대가 되었습니다. 나름 옷을 잘 입으면 날씬해 보이기도 했고요. 얼굴선이 살아났고 전에 받았던 기분 나쁜 시선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름 예뻐진 저는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근데 남친과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느라 운동에 소홀해지면서 식단도 못하다 보니 다시 60kg 중반에 진입했고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았지만 스킨십을 할 때마다 제 몸의 살들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감을 때나 팔뚝을 만질 때 움찔움찔 놀래서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남자친구와 잠자리도 피했습니다. 그러다 100일 기념으로 남친과 여행을 가게 됐어요.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고받고 밤이 되어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어느 순간 남친의 손이 제 속옷으로 들어왔고 옷이나 속옷이나 결론은 속은 안으로 들어가잖아. 배만 만질 수 있잖아요. 배만 만질 수 있잖아. 배만. 아니 어쨌든 그 다음은 속옷 아니야. 제 속옷 다시 할게. 알았어. 죄송해요. 어느 순간 남친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분명 이 남자는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저는 남친에게 여기서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속옷으로 넣는 게 아니라 옷 속으로 손을 넣었었죠. 옷 속으로 손을 넣었을 때 기버렸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남친의 손을 잡으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고 자리를 뛰어나간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남친을 있는 힘껏 세게 밀쳤습니다.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무조건 3번. 네. 그렇죠. 답이 뭔가요, 나비님? 답은 3번이에요.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눈빛이 너무 의기양양해서 살짝. 더만. 대단하시네요 역시. 네. 근데 저는 왜 밀었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1번 생각으로 밀었을 것 같아요. 감정이 복받쳐갖고 울면서 이런 형태 같다는 그러니까 드는 거죠. 저는 아직 이분이 저 같은 경험이 없어서 3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마른 남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70kg 때 남자친구가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화 풀어 말하면서 이제 팔을 막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 막 이래서 왜 그래 미안해 이랬더니 만지지 마 한 번만 더 만지면 진짜 화낸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막 가니까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아이 이러면서 저를 믿었어요. 이러는데 제 지가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었다. 그게 자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때 남자친구분이 57kg, 내가 70이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분 이 연애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 후 남친과 대면대면하게 만나다가 남친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진 이유가 이놈의 살 때문인 것 같아 제 몸뚱이가 더 싫어졌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을 채소로 줄였고 최대한으로 걸어다니고 밤마다 2시간씩 뛰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병든 닭처럼 시들시들했고요. 학점은 바닥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 보니 학사경고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점을 내어주고 20kg을 감량한 몸무게 59kg을 얻었습니다.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저는 아직 날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통과 보통 사이였어요. 이때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무게가 줄질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체중을 쟀을 때 60kg가 되면 저는 하루 종일 우울했고요. 59kg가 되면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미쳐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조깅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전 제 눈앞에 있는 몽쉐를 보고 한 입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 제 입에 몽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폭주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가득 쌓인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난 이제 망했어. 다시 뚱뚱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뛰었지만 다음날 몸무게는 늘어있었고 절망했습니다. 늘어난 무게를 본 순간 어차피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폭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풀만 먹던 저에게 속세의 음식들과 몇 년 만에 마시는 술은 너무 다 달콤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처묵처묵을 했고 8kg가 늘었습니다. 다시 80kg가 되면 안 돼.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앞에 있는 음식을 자제할 수 없었고 입에 계속 음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턱끝까지 밀어넣은 음식들에 속이 메스꺼워졌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음식들을 모두 개워냈습니다. 다음날 체중을 재보니 몸무게는 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저는 그날부터 아침 점심을 거르다시피 하고 집에 갈 때 편의점 여러 곳을 돌며 많은 양의 음식들을 집으로 사온 뒤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미친 듯이 입에 쑤셔 넣고 다시 토해냈습니다. 계속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어요.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먹고 토하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가족들이 다 잘 때 피자 2판을 시켜서 입속으로 몰아넣었고 변기통 앞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개어내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렸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너 지금 일부러 토하는 거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체중계를 버렸고 더 이상 집에서 먹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현재는 몸무게를 잴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살이 다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바를 구해서 6개월 정도 커피숍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같이 알바하는 언니가 너무 날씬합니다. 긴 머리에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하얀 천상 여자로 앞치마를 매니까 얇은 허리가 더 강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와 키는 비슷하지만 같이 서 있으면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언니를 보고 나서 사연자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런 몸매로 살면 인생에 행복하겠지? 두 번째입니다. 손님들이 저 언니랑 날 비교하면서 웃겠지? 세 번째입니다. 나도 저 언니처럼 돼야지. 오늘부터 무조건 한 끼도 안 먹을 거야. 네, 어쨌든 뭐 다 안 좋은데 정답이 뭐예요, 나 PD님? 정답은 2번. 손님들이 저 언니랑 날 비교하면 웃겠지? 그래서 이분 고민이 저는 다이어트를 하며 살지만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통제도 못합니다. 저는 너무 나약한 걸까요? 날씬한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분의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보통은 우리 고민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거 문제 있죠? 라고 보통 물어보는데 이분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마지막까지 맞아요. 시선을 보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44화입니다. 저는 거절을 못해서 무조건 예스맨인 남자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대로 거절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 같은 단체들이 권유하는 정기 후원을 거절하지 못해서요. 현재는 7곳에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쁠 때 이들에게 잡히면 후원서부터 주세요 하고 후원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듣고 설명이 다 끝나면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도 합니다. 추운데 나와서 한 명이라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짠하고 용기를 내서 제게 말을 걸었을 생각을 하면요 뿌리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끔 이미 후원 중인 단체에서 또 후원하라고 할 때는요
이미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또 미안해서 저의 백팩에 후원자들에게 주는 액세서리 비슷한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닙니다. 그걸 보고 말 걸지 말았으면 해서요. 같은 맥락으로 스팸 전화가 오면 잘 끊지 못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우수국의 기술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이런 멘트가 들리면 큰일이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상담사의 말을 다 들어주고 거절을 못해서 인터넷과 폰을 여러 번 바꾼 경험도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서도요. 써보세요 맛보세요. 1+1입니다. 안 사면 손해요. 직원분이 홍보하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전 물건을 카트에 주워 담습니다. 계산할 때 보면 뭘 이리 많이 샀는지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트에 가지 않고 마켓컬리를 이용합니다. 또 미용실 갔을 때는요. 고객님 다운펌 하시면 관리하시기 더 편한데 생각 있으세요? 아 그래요? 해볼까요? 네, 그리고 톤을 살짝 올리면 얼굴이 더 밝아 보일 텐데 염색 어떠세요? 아 그래요? 해볼까요? 그렇게 이발만 살짝 하러 갔다가 3시간째 미용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보니까요 스타일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엔 조별과제 조를 짜는 과정에서 A라는 팀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후 B라는 팀에서 또 같은 팀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두 팀에 다 소속되게 되었고 과제를 2배나 하게 됐습니다. 수습이 불가했기에 저는 날방 까며 A팀에서는 자료조사를 B팀에서는 PPT 제작을 했습니다. 피곤함에 뇌가 코로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팀과 B팀의 회의 날짜와 시간이 겹치게 됐고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친구가 속해 있던 A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훈아 그 있잖아 내가 사실은 다른 팀이랑도 조별과제 같이 하거든? 뭐라는 거야? 아니 B팀에서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고. 이런 등신 새끼 뭔 소리야? 그니까 네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B팀에서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고. 근데 B팀도 오늘 회의거든. 너 뭐하냐? 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이 사연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선택지 3개 중에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지만 오늘 A팀 회의에 빠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A팀 회의 시간 조금만 변경해 줄 수 있을까? 네. 자, 우리 나피디님.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A팀 회의 시간 둘 다 한다고? 변경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양쪽 팀원들은 다 그냥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이분 나중에 주변 친구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라고 그러면 한 27개 가입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어서요. 두 번째 사연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저는 꽤 괜찮다고 평가받는 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들에게 축하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돈 좀 빌려달라, 보험 좀 들어달라, 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저는 또 거절하지 못했고 작은 돈부터 꽤 큰 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전화로 안타까운 사연을 읽거나 급히 잠깐 쓰고 다음 달에 바로 준다는 친구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저 또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니 곤란해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명이라 치면 아직 6명 정도에게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맥이 정리되는 것 같았고 그 점은 나름 좋은 점 같았습니다. 뭐야 이것도 자기 합리화인가요? 무한 긍정주의자. 그러네요. 네. 3년 전쯤 어머니와 만나는 사람은 없냐며 결혼을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어디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월급 통장 좀 보자. 뭐야?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 이 쌍놈의 스킬이 그냥 왜 때려요 엄마. 저는 성인이 된 후 오랜만에 뒤지게 쳐맞았고 월급 통장을 압수당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어릴 때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아래 2살 차이 남동생 하나 10살 차이 나는 막둥이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게
동생들한테 양보해줘. 동생들 잘 돌봐줘.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동생들 돌보는 것을 잘하면 역시 큰아들 척하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아서 저는 다른 형제들처럼 남동생과 욕하며 크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막둥이가 저의 애착 인형을 갖고 놀고 싶다는 말에 인형을 지어주고는 옆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연애는 5번 정도 했고요. 그중 2번은 좋아하지 않는데 고백을 받아 사귀었습니다. 이거 봐, 거절을 못한 거야. 그러다 가장 최근엔 제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녀의 똑 부러지는 모습과 웃을 때 예쁜 모습이 좋았습니다. 연애 초에 그녀는 제게 자기야, 난 자기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좋더라. 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거절하지 못하는 제 성격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야근과 장거리 출장이 거의 제 몫이었기에 여친과의 만남이 힘들어졌습니다. 나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런 거면 그만하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제 성격을 알게 되고 저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했고 그녀가 거짓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번 중 1번은 거절을 해보기도 했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고 미안함과 눈치 보이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거절했다 다시 돌아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많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모습에 그녀는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남 후 결혼 얘기가 나올 때 그녀는 모아둔 돈에 대한 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한 저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저희 통장 속 후원 금액과 친구들에게 송금해준 목돈들을 보며 설명을 원했고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돈 빌려주지 마. 그게 설사 오빠 가족이라도 약속할 수 있어? 저는 알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불알 친구에게 결혼을 알리던 술자리가 있던 날 저는 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들키면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몇 번 주춤주춤하면서 꼭 필요한 거냐,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물으며 눈치를 나름 줬지만 친구가 못 알아채고 계속 이야기를 꺼냈기에 빌려줬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는 건 그렇게도 거절도 못하고 다 들어주면서 내가 부탁한 딱 한 가지를 어길 수 있어? 오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며칠 동안 나오지 않던 그녀가 5번째 만에 저를 만나줬습니다. 내가 너랑 약속 안 지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냐? 널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나도 여러 번 거절하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돈 얘기하니까 그게 안 돼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네가 내 통장 가져가서 관리해. 이러면 되겠지. 너무 미안해. 저는 미리 준비해간 통장과 도장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통장까지 매회 밀면서 이 사연자분께서 사과를 하자 그녀가 뭐라고 했을지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만나는 동안 노력한 거 알아. 근데 안 바뀌잖아. 잘 지내.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도 부담스러워. 잘 지내. 똑같이 끝나네요. 잘 지내. 잘 지내가 끝이네요. 잘 지내. 세 번째입니다. 우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서 상처 주지 마. 답은 뭔가요, 나피디님? 답은 1번이에요. 만나는 동안 노력한 거 알아. 근데 안 바뀌잖아. 잘 지내. 이게 잘 안 변할 거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미래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 남자랑.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신뢰와 확신의 부족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자분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잘 동정. 사실 이렇게 그냥 헤어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는 다 좋아하지만 다 모든 건 다 찢어져야 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여자분이 결혼했다고 하면 계속 계속 고통받았어 서로. 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폭삭 망했어. 이 얘기를 여자들은 되게 많이 듣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보증 쓰는 남자 절대 만나지 마라. 아마 이게 뼛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자분은 떠난 거가 아닌가. 48회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요자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을 전공했으며 그림 그리는 게 마냥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주변에 미대를 졸업하고도 현실에 무너져 그림을 포기하거나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미술을 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돈 한 푼 없이 그림만 그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저는 나름 부모님의 서포트를 충분히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미술을 해왔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그림만 그리는 저 자신을 상상했을 때 쪽팔릴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배고픈 삶을 견딜 만큼의 열정이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고1 말에 미술 전공을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꽤 이름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간호학 면허를 따면 그래도 밥벌이 걱정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성적에 맞춰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간호학과는 제 적성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면서 아픈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괴로웠고 그동안 예술을 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은 자유롭게 살다 보니 일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고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유 없는 틀 안에 묶여 뭔가의 묵직한 느낌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속에 턱턱 막혔습니다. 나 누르지 마, 나 웃기고 싶어. 가슴이 턱턱 막혀. 학교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넘게 들었지만 그래도 버텨서 간호사 국가고시가 끝난 후 취업을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미술 관두고 공부 완전 열심히 하네. 너답다 너다워. 아, 그 간호학과 빡세다던데 바로 취업까지? 야, 그래, 너 진짜 어디서든 잘할 줄 알았어.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조금 냉정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3교대 근무를 하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고요.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적금과 척약을 들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뿌듯했으며 일은 고되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미술을 그만둔 것도 죽고 싶었던 대학 생활을 잘 이겨낸 것도 이 안정적인 수입 간다. 이것이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늘 집 회사밖에 오가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근무가 끝나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점점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돈 쓸 시간이 없던 저에게 통장 속 쌓여가는 돈들은 의미 없는 숫자들로만 보였습니다. 몸도 정신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볼까 했지만 3교대를 하다 보니 일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과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고요. 미술 전공할 때 알던 친구들은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는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구경하며 쇼핑도 좀 했어요. 봄옷 몇 벌과 액세서리, 화장품을 사고 집에 들어가서 구매한 옷을 정리하고요. 액세서리함을 채우고 화장대 딱 정리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쇼핑은 힘들게 산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화장품을 많이 모읍니다. 파운데이션을 브랜드별로 사고 한정판 립스틱은 쓰지 않아도 깔별로 사서 화장대에 진열해 놔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예쁘게 꾸몄네. 예쁜 향수병들은요 미술품을 전시하듯이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졌고요.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곤해서 나가기 힘들 때면 습관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했기에 퇴근 후 집 앞에 오면 늘 택배들이 쌓여 있었고 택배를 뜯을 때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서울로 오게 되면서 함께 살기 위해 조금 큰 집을 계약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늘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돈 많이 버냐? 개멋지네. 그러다가 점점 너 돈 안 모으냐? 맨날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택배 때문에 거실에 박스 쌓인 것 좀 봐봐. 정리나 하고만 하든가. 내가 치울 거니까 신경 꺼. 그만 좀 사. 네 방에 옷 쌓인 것 좀 봐. 청소나 하든가. 먼지구덩이야. 요 국주씨 같은 동생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안 치우냐? 우리 언니가 이런 느낌이었나? 자, 이 동생의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2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됐는데 동생이 처음에는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 하다가 점점 돈 안 모으냐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고 동생이 네 방에 옷 쌓인 것 좀 봐. 청소나 하든가 먼지구덩이야 라고 했을 때 사연자가 뭐라고 했을지 첫 번째는요. 닥쳐.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어. 2번. 너는 좀 살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쪽팔리냐? 3번. 내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야. 너는 먹는 걸로 풀잖아. 야식이나 줄이고 말해. 자, 오늘 좀 다 다른데. 다 갈라졌어요. 세 개로. 야, 이거 이럴 때 맞추면 더 기분 좋죠? 나사원.
정답은 1번이에요. 로이 베로이. 아 진짜 두 분 맞으셨네. 근데 약간 좀 슬퍼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연이. 사연이 사실은 진짜 지난번에 사별한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짠해요. 이건 좀 공감이 되는 요소가 좀 사별은 뭐 전혀 먼 얘기라서 우리 경험이 또 없고 이런데 이분은 진짜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사놓고 내버려둔 화장품 포장지와 택배 박스를 뜯고 입지 않은 채 쌓아놓은 옷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 안나 사연 아니야? 뭐야? 같은 디자인의 옷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화장품도 말이죠. 나 이것도 그래. 제가 이제 랑콤 파운데이션 쓰거든요. 네. 랑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도 계속 삽니다. 다 쓰지 않았는데. 다 쓰지 않았는데도. 네. 전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깝더라고요. 아이씨, 같은 거 여러 개 살 돈으로 다른 물건 살 걸. 또 제가 명품은 사는 편이 아닌데요. 아이, 차라리 명품을 쇼핑할 걸. 그럼 남는 거라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고 마음을 먹어도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의 80%를 쇼핑에 지출했어요. 동생과 같이 사니까 동생에게 기대어 월세 낼 돈으로까지 쇼핑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빨리 보내. 이번 달은 네가 좀 내. 다음 달엔 내가 다 낼게. 뭐? 님 장난하세요? 기억 안 나? 저번 달도 내가 냈어. 나 돈 없어 진짜. 알겠어. 이번 달만 좀 내줘. 아이씨 이게 진짜 뒤질라고 진짜. 저희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고 이거 성인이죠 지금. 80대죠. 예. 후에 동생은 집계약 1년을 채우고 따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적금을 깼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하고 산 지 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야, 이럴 돈으로 연애를 해. 연애 안 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시간도 없고. 저번에 내가 소개해준 배도노 괜찮다고 들이댔다던데? 몰라, 귀찮아. 저는 상대가 깊이 들어오면 제가 먼저 끊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각도 없고요. 제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고해상사하듯이 써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 다른 친구들은 무언가 됐거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이도저도 아닌 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불안해집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과 같이 살 때 한 번은 동생이 직장 나갈 때 예쁜 옷을 입었길래 야, 그거 이쁘다. 그거 어디 거야? 빌려줄래? 뭐 안 빌려주면 사게.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네 옷걸이에 걸려있는 거 꺼내 입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한 번은 동생이랑 같이 살 때 동생이 예쁜 옷을 입길래 어디 거냐 빌려달라 하는데 사연님이 옷걸이에 걸려있던 사연님의 옷이라고 했죠. 자 그러자 사연님이 동생에게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 3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와, 나 진짜 저거 산 거 기억이 안 나. 무섭다. 와. 두 번째는요. 이 미친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왜 입어? 갑자기 몰랐어. 야, 팔뚝 늘어난다고. 우리 언니가 나한테 하던 얘기. 가죽 입으면 팔뚝 다 늘어난다고. 가죽은 늘어나면 돌아오질 않지 잘.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그런 것도 샀나? 역시 나야. 내 안목. 나 솔직히 이분 잘 모르겠어. 나 솔직히 오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세 번째는 억지로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무서워, 두려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막 동생한테 화를 내면서 일부러 아닌 척 이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원. 정답은 3번이에요. 내가 그런 것도 다양성을 위해서 마치고도 칠칠해. 그거 드러내. 알았지? 진짜 너무 웃기다. 소름. 내가 왠지 세서 여쭤보긴 했는데 정답은 1번인데 웃기려고 3번 하겠다. 재미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3번이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까 세 번째 비행운 할 때 역시 나야가 약간 느낌이 그냥 재미로 하셨다면서요. 이거 붙여야지. 뭘 붙여? 조작을 시도합니다. 뭘 붙여? 그대로 내보내요. 돌 붙입니까? 역시 나야라고 약간 조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53화입니다.
저는 현재 25살로 저의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사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 과도하게 목표 지향적이고요.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매우 의욕적입니다. 하지만 목표 이외의 일에 대해선 정말 관심이 1도 없을 정도로 무관심한 편입니다.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인간관계를 전부 두절해버리고 건강도 신경을 안 쓰기에 요통, 생리불순, 두통 등등이 이젠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중국에 꽂혀서 중국으로 유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가서 배우자는 생각으로 떠났는데 간지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가격리를 하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계속 낭비가 되고 남들에 비해 뒤처져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중국어 자격증을 목표로 한 달 반 동안 새벽 4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이럴 거면 자지 말어. 깨어있는 시간에는 중국어만 했습니다. 주변 한국인들과의 연락은 모두 끊고 중국인 친구랑만 다 6시간 넘게 영상통화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외에 다른 여가 시간도 아까워서 중국어 노래만 듣고요. 중국어 영상만 봤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를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냥 중국어로 얘기했습니다. 밥 먹는 식탁에서도 아빠에게 빠바. 뭐? 빠바? 하오취마. 뭐란 지랄이야? 쉐쉐. 뭐라는 거야? 쉐쉐. 뭐가 감사해? 대단한 말은 안 하네. 여기 작가님이 또 뜻을 풀이해줬어요. 아빠 맛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예. 처음에 뭐 하는 거냐 반응을 보이다가 그 후로는 저에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결국 중국어 자격증을 따고 중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지만 그 후에는 중국어가 꼴도 보기 싫어져서 원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자격증을 얻는 동시에 다크서클과 건강 문제도 함께 얻었고 인간관계를 잃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야야 많이 걷는 게 건강에 진짜 좋대. 주변의 말을 듣고 많이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3-4만 보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빨거리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발목에 무리가 생겨 요양을 하게 되었고 하루에 100보도 못 걷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또 한 번은 야 요즘 공인중개사 뜬다더라. 돈도 많이 벌고. 그래 이번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거야. 그게 내 목표야. 그렇게 또 다짐하고는 바로 100만 원짜리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목표로 하루에 2시간도 못 잘 정도로 공부했어요. 당시 대학교 3, 4학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주 5일 계약직으로 평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었으므로 더 잘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합격을 목표로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토하거나 수면장애 등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겪었습니다. 졸다가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화들짝 놀라서 깨고요.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남은 건 자격증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또 합격 후에 되돌아보니 막상 내가 이 자격증을 왜 땄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할 땐 정말 따고 싶었던 자격증인데 막상 따고 보니 내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얻은 게 이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돈 필요하면 월급만큼 매달 돈 줄 테니까 일 좀 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돈 필요하면 월급만큼 매달 돈 줄 테니까 일 좀 하지 마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파. 정신이라셔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 진짜 약간 통역하는 거. 가짜 중국어. 나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아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 두 번째는요. 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으며 살고 있어. 드라마야. 3번은요. 뒤처지기 싫고 시작하면 흐지부지 되는 게 싫어. 약간 현실적이긴 하네. 정답은요. 3번. 뒤처지기 싫고 시작하면 흐지부지 거봐. 되는 게 싫어. 이게 얘가 앞뒤가 다르다니까. 거봐. 아니 앞뒤가 다른 거를 생각하고 뽑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옛날에는 이런 저의 성격이 좋았고요. 뭔가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언어 실력 등등 정말 눈에 띌 만큼 능력치가 상승하거든요. 어릴 적엔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자라왔으며 단지 승부욕이 남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로 인해 입시를 위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무난하게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이 성향은 연인 관계에서도 보이는데요. 저의 첫 연애도 극단적이었습니다. 불안해 이제.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에 꽂힌 저는 첫 남자친구에게 집착과 헌신을 했습니다. 비슷해지나요? 하루에 남친과 10시간 동안 통화하고 매일 만났어요. 헤어져 있는 시간은 계속 전화를 하고 잠잘 때도 통화를 켜놓고 잤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거나 다른 친구를 만나면 속상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다른 친구 만날 시간에 나를 만나야지. 우리 어제도 봤잖아. 그제도 보고 계속 봤잖아. 매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더는 잊지 못하겠다. 야, 우리 헤어지자. 잊지? 그래. 그렇게 제 연애는 한 달 컷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첫 연애라서 어려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 당시에 목표가 연애에 꽂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다른 연애가 있었지만 첫 연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항상 연애가 아닌 다른 거에 몰두하고 있었고요. 제 할 일이 우선이었기에 잠수 이별을 하거나 카톡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1년 전 제 마지막 연애는 알바를 하다 만났는데요. 저에게 매우 잘해줬습니다. 매일 좀비처럼 사는 저에게 힙한 카페에서 디저트를 사다 줬어요. 제가 달달한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제 삶을 사는데 바빴기에 결국 남친은 제 인생에서 후순위가 되었고 남친과의 연락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제가 한 달 동안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친에게 너무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했고 그 후로 난 연애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연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졸업한 저는 꼭 입사하고 싶은 기업은 없지만 취업이라는 목표가 생기니 정말 또 꽂혔어. 취업에 꽂혔어요. 또 극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밤을 새우고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을 또 뒷전으로 미루고 가치 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의 면접을 봤는데 문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며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됐습니다. 빨리 왔네. 이런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남은 것과 잃을 게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과도하게 긴장한 상태로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오는 무기력함도 스스로에게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또 건강을 갉아먹으며 과한 열정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저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저를 말리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시작했다 하면 제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목표한 바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국주야, 나 이번에 일본어 자격증 좀 따보려고. 그러자 친구는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주변 사람들은 늘 사연자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말리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친구에게 나 이번에 일본어 자격증 따보려고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뭐라고 했을지를 맞춰보는 건데요. 선택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거 따는 이유가 뭔데? 또 따놓고 왜 땄지? 하지 말고. 이번은요. 그래 알아서 해. 어차피 내 말은 안 들을 거잖아. 3번은요. 너 이번엔 건강을 생각하면서 해. 너 진짜 그러다 골로 가. 정답은 2번. 그래 알아서 해. 아니 보면은 나도 틀렸지만 기분이 좋아. 아니 들어봐봐. 보면은 교수님 맨날 2개를 골라. 맞아. 확률 저기 하게. 이거 다 짜여진 거죠. 내 맘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죠. 내 맘이야. 약간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고 생각은 이거고 약간 이게 다 사기꾼들이 잘하는 거. 걸쳐 놓는 거. 정확하게.